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런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2회차인데 여전히 좀 어색합니다. 저도 떨리는데 이렇게 꾹 누르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 브런칭 2회차는 엄청 유명하신 분 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1회에는 먼저 죽 이야기 이명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회차니까 브런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또 한번 저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브런칭 팟캐스트는 현재 회원 3,000명을 있는 공유 FC 포럼에서 만든 팟캐스트고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CEO들을 토요일 오전에 초청해서 브런치를 드시면서 프랜차이즈 론칭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팟캐스트입니다. 지금 다 자리에 브런치가 있으시죠? 예, 약소 하나만 드시면서 편하게 방송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 FC 포럼에서 왜 브런칭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유 FC 포럼은 프랜차이즈 실무자들이 집단지성으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자 만든 포럼인데요. 2016년 1월에 시작을 해서 현재 3,000명의 회원과 매월 2번의 포럼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저희가 포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유튜브나 어떤 페이스북 이런 후기로 남겨지고 있는데요. 저희 프랜차이즈 종사자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슈퍼바이저나 점포개발 영역에 있는 영업직군에 계신 분들이 오며 가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상 안 보고 소리만 들으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오며 가며 긴 장시간 동안 들을 만한 어떤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분들이 미래에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되실 미래의 어떤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의 꿈과 희망을 현재 프랜차이즈 대표님들과의 접점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에 저희 프랜차이즈 실무자 모임인 공유 FC 포럼에서 대표님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브런칭의 배경입니다. 여기까지 2회차니까요. 여기까지만 브런칭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장황하게 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브런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죄송합니다. 맞나요? 네. 네, 센터인지 연구소에서 헷갈렸습니다. 예. 저희 프랜차이즈 바닥에서는 엄청 유명하신 소장님이십니다. 제가 어렵게 모셨고요. 제가 부탁을 어떤 한 분께 드려서 어렵게 특별 초청 게스트로 모셨고요. 오늘 섭외에 큰 공로를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섭외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경희 소장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춘을 이 창업과 프랜차이즈에 묻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프랜차이즈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고 또 해외 시장 개척하는 제가 젊은 사장님 한 분 알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직원들이 다 좀 힘이 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받아서 와 보니까 정말 프랜차이즈 사업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젊은 분들한테 작은아마 힘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네, 얼떨결에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저는 브라운백 커피라고 하는 로스팅 전문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아니고 원두커피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하는 그런 작은 매장들에도 이제 원두를 납품하고 있고 그 매장에서 그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희가 그 브랜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많이 느끼는데 이런 되게
멋있고 지금 이제 되게 성공하신 브랜드의 런칭 이야기를 옆에서 육성으로 듣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공유 FC 포럼의 시사부를 맡고 있는 방수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회 때는 긴장을 안 했는데 오히려 2회 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앉아 계셔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기학의 이명서 대표님 다들 아시죠? 네. 한 분만 아시나요? 네, 너무 유명하셔서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명서 대표님의 팬분들이 특별히 10분 정도 와 계시네요.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명서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남자 그리고 꿈꾸는 산골소년 임영서입니다. 세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비즈니스 영토를 프랜차이즈로 정복하고자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경영인 임영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브랜드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 결국 그 브랜드를 만드신 그 브랜드 정체성이 담긴 대표님들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명서 대표님께서는 지금 주기학이 이야기를 주로 하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직업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도전과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열정적인 정말 대표님으로 정평이 나 계시거든요. 이명수 대표님은 저나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페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 특히 뭐 이런 곳에서 많이 대표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조금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산골소년이라서요. 양평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요. 논농사는 한 8마직이니까 1600평 정도, 그리고 밭농사는 한 5000평 정도, 그리고 과수원은 한 10,000평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사를 지면서 양평에 이제 그 집이 4채가 있어서 부모님 2채 사시고 2채는 이제 펜션 겸 이렇게 사람들한테 민박 같은 걸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은 가서 청소부 하냐고 바쁩니다. 이 펜션에 놀러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고 가는지 막 자기 집 아니라고 맨날 가보면 문고리만 곁들이고 화장실 변기 다 막혀 있고 그래서 맨날 저는 청소부로 살아가는데 근데 항상 그 청소하면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옛날에 그 성리학자들이 신독이라는 말을 했는데 누가 있으나 없으나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신독이라고 하는데 그 신독을 닦는데 가장 좋은 것이 청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하면서 너저분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펜션에 청소하고 그런 것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관련된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원 직업이 창업 컨설턴트니까 무슨 장사를 어디서 얼마 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를 연구해서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한다든가 컨설팅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프랜차이즈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렇게 컨설팅 내지는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대우가를 통해서 한국에서 주기약이라든가 닭갈비 이야기라든가 닥터박스라는 도시락 전문점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육회 이야기라는 걸 통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까지 해외의 글로벌한 그 프랜차이즈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서부터 꿈이었던 그런 영화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4편을 찍고 있고요. 오늘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2시에 뭐 하나 또 계약을 하는데 그거 하면 5번째 그리고 곧 올 연말에는 안성기 씨하고 안재모 씨하고 저하고 셋이 주인공하는 애국자라는 영화를 해서 올해는 아마 6편 정도의 영화를 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명수 대표님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요. 네. 그 마태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네, 성경책에 나오는 말인데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고 가지지 않은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뺏길 것이다라는 말인데 지금 악담이신가요?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네. 좀 유능하고 그런 분들은 직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다직업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픽박해지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이런 게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네. 이명수 대표님 얘기 들어봤더니 너무 막 공룡이 되어 정말 마태효과의 표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양한 것들을 다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런 모든 것이 사업이든 리더로 가는 것은 네. 아이덴티티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블레슨이 예. 지금 그 요즘 시대에 가장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경영자이고 리더라고 한다면 그 리처드 블레슨이 하는 활동들을 보면 뭐 사업이 어떻게 보면 막 뭐 어떤 그 호텔 사업도 하고 네. 비행기 항공회사도 하고 그 콘돔 파는 것도 하고 막 모델도 하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네. 다 틀린 것 같지만 또 이렇게 그 아이덴티티를 보면 경영자의 리더로서의 그런 그 아이덴티티를 보면 다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예,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일을 해본 사람들은 계속 예.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운동까지 잘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영에서도 네. 원소스 멀티 유저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그리고 그냥 제품만 옴니 채널이 아니라 네. 사람이 옴니 채널화 되는 시대의 그런 네. 트렌드가 예. 직업 구조에 반영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표본을 모신 것 같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처럼. 지난 1차 방송 들어보신 분 아세요? 그때 이제 게스트가 두 분, 저랑 포함해서 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 계속 웃기만 했어요 저희는. 근데 전문 컨설턴트 분을 옆에 딱 모시고 하니까 이게 설명 해석이 되니까 너무 방송이 또 전문적으로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 드리고요. 혹시 아까 언급하셨던 그 미국의 유명하신 대표님을 리처드슨? 영국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존경하시는 분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롤 모델로 삼고 저요? 있는. 네. 대표님 게스트시니까요. 예. 뭐 경영자라기보다 저는 네. 그냥 그 인생에서 제가 항상 존경하는 세 분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고 네네. 세 번째는 그 고려 시대 무인 시대 때 네네. 경대승이라고 하는 네네. 분인데 그분이 그 도방 정치를 통해서 네네. 그 고려를 네. 잡고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중방이라는 걸 통해서 정종부라든가 이민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네네. 중방 정치를 했는데 그 19살 나이에 경대승이 고려를 다 휘어잡게 돼요. 그래서 네네. 그의 그 도방 정치를 보면 네. 그가 그 도방에서 그 군사들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네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기거를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그 경영적인 마음으로 네. 저는 아랫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네. 항상 그래서 경대승 씨 아, 좋아합니다. 어머님은 어떤 부분 때문에 존경하시는 저희 건가요?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네네. 똑똑한 사람, 유식한 사람, 지혜로운 네. 사람이 있다라면 네. 저희 어머니는 배운 게 없으셔서 네. 유식하지 못하셨겠지만 네. 항상 그 지혜로서 삶을 살아가셨고요. 네. 그런 늘 저한테 가장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자산 중에 하나가 지혜였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사실은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아낀다 이런 거는 솔직히 직원들한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은 지금 안 계시니까 들을 수가 없고, 근데 제가 이명수 대표님을 인상 깊게 생각한 거는 몇 번 뵙지는 않았는데 뵐 때마다 그 같이 계신 분들 중에 연배나 혹은 선배님들이 계실 때 엄청 깍듯하신 것 같다는, 거의 군인 같이 대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그렇게 눈썰미 있게 봤는데 맞나요? 아 저요? 예, 거의 무릎을 자주 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이명서 대표님 좀 주기하게 되게 대표님이신데 되게 깍듯하게 대하셔서 좀 놀라웠었어요. 아니, 제가 잘 본 건가요? 꼭 그렇진 않고요. 여기 저 앞에 계신 우리 한경민 대표님한테는 가끔 개기기도 하고 네, 까불기도 하고 애교도 떨고 그럽니다. 네.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항상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라는 그 브랜드를 보면 그 경영자의 행동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가치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경영자의 어떤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브랜드의 그 방향과 그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항상 저희는 뭐 주기하기 항상 부족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사실 네. 그렇지는 못해요. 생각은 네. 갖고 있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 회사에서 하는 거 보면 네. 따뜻함과 카리스마를 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네. 회사 내에서는 상당히 또 카리스마가 있는데 네. 다양한 방식으로 또 직원들을 대하고 그 직원들과
다양한 어떤 행사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 네. 거의 그 형님 같은 그런 따뜻함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네. 굉장히 배우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천의 얼굴을 가진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송이나 영화인가요? 영화에서 뵌 적 있나요? 아직 계시나요? 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KBS 주말 네. 드라마에 나왔을 때는 네. 그 지하철 가는데 이게 공중파 방송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 네네. 그때는 주말 방송 나오니까 지나가는데 알아보는 아 그거 아. 꽤 히트 시청률 높았잖아요. 이거 뭐였더라? 파랑새지. 파랑새지. 파랑- 예, 거기 아, 나왔었어요. 예. 예. 네. PPL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아, 근데 근데 그냥 출연한 거더라고. 다 그 감독님들 감독님들은 다 직업을 아시잖아요. 사업가신 거를. 네네. PPL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많이 요청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감독들을 저를 연기자로 보지 않고요. 네. 스폰서 내지는 물주로 보고 항상 있기 때문에 늘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당하고. 예, 그러니까 스폰서를 위해서 섭외를 했는데 연기만 하시려고 하니까 당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 전에도 그래서 네. 영화 촬영 장소에서 자꾸 저한테 밥을 사라 그러고 아. 저기 도시락 좀 저희 도시락 프랜차이즈 하니까 예, 네. 도시락을 납품해라고 막 그러고 공짜로 갖다 달라 그래서 아. 한 2주 전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이경혜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섭외를 이제 지금 저희가 팟캐스트 초기잖아요. 예. 근데 주기하기 대표님을 또 이렇게 앞에 네. 모시게 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뭐 특별한 이유가 아 근데 이제 네네. 그 이명수 대표하고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네. 지낸 사이고요. 네. 또 굉장히 훌륭한 강사예요. 강사요. 네, 명강사예요. 그래서 네.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한 걸 찾아서 들었는데 제가 흠뻑 빠져가지고 예, 들었고요. 또 좀 전에 이제 그 자기 주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경영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하고 또 역사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것 같아요. 저는 뇌세포가 좀 파괴됐다고 종종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경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네. 얘기해서 재밌게 해줄 것 같아서 맞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거보다요. 네. 그거는 제가 더 네.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아유 그러면 밤새요. 빨리 그- 브랜드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사람이요 경영자가 예.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10년 공부보다 네. 하룻밤 스승과의 대화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리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자기보다 조금 괜찮은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만에 팍 머리가 깨우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이경희 교수님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요. 그 적시적소에 정말 기가 막힌 표현들을 써주세요. 그래서 네. 완전히 정말 그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저한테 촌철살인의 그런 말씀을 가끔 갖다 툭툭 던져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귀한 그런 스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 오늘 짜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아닌데. 저는 오늘 게스트분들 계시니까 화기애애하네요. 대표님도 계시는데, 예, 소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진짜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특히 이게 사실 방송 같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무겁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진짜 이렇게 편하게 형 동생 하듯이 이렇게 방송을 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아니 있고요. 제가 좀 강의를 이제 방송을 좀 많이 예,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강의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정말 강의나 방송은 아무리 해도 편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예, 항상 긴장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브런칭도 좀 네. 녹음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사실 네. 좀 제가 이게 방송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네. 이 출연하기 전에 좀 버벅댔는데 네. 미안하고요. 지금은 되게 네, 와보니까 준비 뭐- 많이 하신 것 같은. 아니 와 보니까 준비는 안 했는데 와 보니까 편안한 분위기가 네, 많네요. 맞습니다. 우리 예. 방수준 예. 시사비 네. 얘기한 거하고 똑같네요. 저도 긴장하면서 자연스러운 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되게 큰 압박이거든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브랜드 론칭 특히 주기하기 브랜드 얘기하기 전에 뭐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살아오신 궤가 엄청 다양하시고 스펙타클하신 것 같지만 또 전반적으로 살아오신 이야기들 좀 들어봐야지 저희가 더 좋은 질문들 또 주기하기에 대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편안하게 너무 깐난 얘기 때부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저희가 유의미한 시기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참 저는요 어린 시절을 되게 그 불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양평군이라는 곳인데 양평 읍내에서 저희 집까지 약 한 12km가 넘어요. 왕복 25km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뛰어다니면서 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에 태어나고 첫 번째 떠오르는 장면이 아버지가 약주 드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어머니 막 때리고 집에다 막 불사지르는 게 제가 2돌 되기 전에 첫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불행으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늘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신문사에 경향신문을 오후에 돌리다가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를 세웠는데 가난과 무식을 내 대해서 끝내겠다가 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인생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죠. 그래서 꿈도 야망도 없는 사람들은 늘 일정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저처럼 꿈과 야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피크와 밸리를 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과 무식을 내 대해서 끝낸다라는 목표로 살아오다 보니까 항상 꿈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밸리로다가 이 늪으로다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딱 올라가서 야 됐다 싶었는데 또 금방 또 떨어지고 이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라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여튼간 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장사만 하고 컸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이 특기를 주신 게 커닝을 기가 막히게 잘하게 네. 내신 성적이 2등급이어서 근데 양평에서 2등급이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향이 이천이라서 양평의 수준을 잘합니다. 이천 또 어디예요? 이천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천중, 이천초. 저희 첫사랑이 이천 증일이었거든요. 지금 이천 시청 앞에 사는 그 유지강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갖다 꼬셔가지고 87년도인가. 87년도인가. 저희 이천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 조폭 형님들이 돌아가시면 그랜저가 제일 많은 도시가 이천이거든요. 이렇게 막 진짜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해요. 유지강, 이정재 뭐 이런 분들. 유지강 선생님 돌아가실 때는 이천 시내 전체 학교가 다 휴교를 맞아요. 했어요. 마비가 됐었어요. 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양정여고인가 양정여고 다니던 애 그때 가서 사귀어가지고 첫사랑이었었죠. 외모가 사모님이 이거 되시니까요. 들을 것 같은데. 그때도 머리가 그런 스타일이신 건가요? 그때는 약간 좀 스포츠형이었죠. 왜냐면 뭐 이렇게 머리 미용실 갈 돈이 없으니까 한 번 깎으면 빡빡 깎았다가 자랄 때까지 하는. 하여튼 그래서 그 대학교를 간신히 들어갔는데요. 그 대학을 88년도에 들어가서 88년, 89년도에는 열심히 그냥 데모하면서 연극을 열심히 했고요. 90년도에 다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90년도에 대학을 가면서부터 프랜차이즈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산속에서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산속에서 태어났는가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생태계에서 맨 꼭지점에 올라갈 거야. 그래서 집하고 학교도 가깝고 집하고 회사도 가깝고 도시에서 서울시에서 제일 중심에서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맨 꼭지점에 올라가려고 계속 어떤 비즈니스를 가질까를 봤더니 프랜차이즈더라고요. 프랜차이즈는 여러 생태계에서 본사가 위에 있다라면 가맹점 있고 밑에 소비자들이 그렇잖아요. 하청업체도 있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94년도에 이제 대학을 마치고 제가 아들이 하나여서 방위는 6개월 군대는 6개월 방위였기 때문에 바로 대학교를 마치자마자 일본으로 프랜차이즈 유통 공부한다고 유학을 갔다 와서요. 지금 대호가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제가 대학교는 가맹점을 사업을 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는. 그래서 왜 본사가 이렇게밖에 못하지? 가맹점을 왜 자기의 가족들처럼 생각을 못하나? 그래서 일본 가서 유학하면서 가맹점도 직원도 하청업체도 제휴업체도 다 나의 가족이라는 뜻으로 대호가라는 이름 큰 가족이라는 뜻으로 그때 이름을 줘서 한국에 가면 이 이름을 써야지 했는데 나중에 와서 쓰게 되었고요.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먼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창업 컨설턴트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컨설팅과 창업 컨설팅을 같이 하다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그 주기야기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 6일 날 을지로에 1호점을 오픈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중간중간 누가 사진 찍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주기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끌어주셨습니다. 예. 근데 일본을 뭐 뒤로 가는 얘기지만 일본을 어떻게 돈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일본을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 대학교 때까지 집을 해놓은 게 연립이 두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팔았더니 1억 2,8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17살 때 저희 어머니가 49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학교만 갔다 오면 아버지가 땅 팔아서 새엄마 주면 네. 새엄마들이 땅 갖고 아니면 돈 받고 가고 해서 7명이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일본 유학하기 전에 연립 두 채를 팔아서 1억 2,800만 원을 제 대학교 4년 선배 어머니 저희 누나의 친구의 어머니였는데 그 네. 어머니한테 쟁반에다가 1억 2,800만 원 10,000원짜리 싸갖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입이 쩍 벌어지신 거예요. 깜짝 놀란 예. 그런 돈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 돈 드리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제발 재혼해 주시면 살아주시면 제가 와. 유학 갔다 와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해갖고 어머니한테 그 돈을 주고 일본 갈 때 제가 딱 20만 원 갖고 갔거든요. 예. 가자마자 일본에서 냄비하고 라면 몇 봉 샀더니 돈이 없더라고요. 예. 지하철 요금 딱 왕복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 갖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얻어서 아. 했었죠. 보통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저희 젊은 사람들은 실화냐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실화 같지 않은 실화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 계십니다. 어머니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새어머니는. 예. 예. 마지막에 그 어머님 새 어머님을 왜 새어머님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많은 새어머니 후보군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잘 아는 분이었고요. 네. 저희 4년 선배 어머니였는데 제가 좀 옛날에 까불까불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싸우다 보니까 저희 막내 명이 그 새어머니 막내 아들하고 친구였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다 두들겨 팼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그 저희 4년 선배인 아들을 막 때렸으니까 저를 와봤는데 까무잡잡하고 빼짝 말른 조그만 놈이 자기 친구 그 예. 아들 친구들을 20몇 명을 때려버리니까 이게 이해를 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새어머니가 저한테 감동을 받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분이라면 참 네. 우리 어머니로 모시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제가 장사할 때 옆에서 아. 국밥집을 하고 계셨어요. 아, 양평 네. 우시장에 소 파는 소 이렇게 네. 사고 파는 시장에서 네네. 국밥집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잘 아니 알죠. 근데 새어머니를 아버님이 선택 초이스해야지 본인이 그러게요. 아버님은 만족하셨나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일단 저희 사람이긴 친어머니는 한데. 빼짝 말르시고요. 네. 막 짜글짜글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새어머니는 효도하셨어. 지금도 83세신데 네. 둥둥하고 건장하시- 약간 네. 귀부인타 꽉 잡히셔서 사셨겠네요 아버님께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아, 아버지가 또 이렇게 성격이 좀 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센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죽 이야기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호가라는 법인의 뜻은 저희가 들었고요. 죽 이야기의 이름을 왜 죽 이야기로 들었는지랑 그 론칭 당시에 죽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늘 어떻게 하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클 때부터. 왜냐면 그래서 그것을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옛날엔 감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감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항상 그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와서도 그렇고 미래 음식점에 대한 성공 키워드는 뭘까? 판매업에 대한 성공 키워드는 무엇일까? 서비스업에 대한 성공 키워드는 뭘까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음식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초기에는 음식업을 할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업은 항상 노동 집약형 사업이기 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서요. 근데 어쨌든간 음식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미래의 음식점 성공 키워드는 뭘까를 생각했는데 그 당시엔 제가 레저성이라고 봤어요. 레저성이요. 네, 이 레저성이라는 건 사전적 어원으로 보면 여유, 여가, 가치, 건강미라는 뜻을 갖고 네.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제가 그 책을 쓰고 책에다도 그런 말을 해놨는데 나중에 웰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점이 가난하고 못 살던 시대에 싸고 양 많은 음식점이 그렇게 고객들한테 각광받는 시대보다 앞으로는 싸고 양 많은 것보다 얼마만큼 가치를 줄 수 있느냐, 건강과 여유를 줄 수 예. 있느냐라고 봤는데 제가 2002년도에 일산에 있는 죽집을 컨설팅하게 되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죽집을 컨설팅하면서 굉장히 그 죽이 건강 개념에 제가 생각했던 레저성 개념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그 컨설팅인 사장님한테 가서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딴 사람들 같으면 뒤로 다 몰래 했을 텐데 정직하게 와서 해줬다고 자기가 초기에 조금 도와주셨어요. 예, 그래서 주기야기 같은데 가면은 우리 일회용 그 용기들 있잖아요, 중용기요. 그런 걸 초기에 그분이 좀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그 레저성으로 볼 때 여가와 여유와 가치와 건강미가 네. 떨어지는 걸 생각했는데 그 주기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구를 다 글을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딱딱 키워드들이 딱딱 너무 잘 나오셔서 그 죽치장이 그 당시에 어땠어요? 당시에는 이제 그 죽이 이제 그 지금 업계에 있는 브랜드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맛깔죽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네. 참죽. 참죽. 아니 네. 그때는 맛깔죽이었어요. 맛깔죽이었어요? 그때는 맛깔죽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 콘지하우스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시작할 무렵에 콘지하우스는 130개가 있었고요. 예. 맛깔죽은 이제 그 종로에서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맛깔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사의 죽이 네네. 떨어져 나가면서 네. B사의 죽과 나눠지면서 그때 맛깔 참죽이라고 이름을 나눠지게 되었고요.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콘지하우스와 맛깔죽이 업계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었고 또 제가 컨설팅했었던 그 선양죽집이라는 예. 선양죽집, 담죽, 동죽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야기가 오픈하려고 막 1호점 오픈했을 때 저희 경쟁사인 B죽은 네. 약 100개 정도가 올라갔고요. 예. 저희가 10호점 올라갈 때 B사 경쟁사 죽은 380호점 정도가 예. 올라갔어요. 당시에는 VJ 특공대, 리얼코리아, 화재집중 이런 데 나가면 가맹점들이 막 2, 30개씩 모아지던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한 15, 16년 전에는요. 예. 그때 초기에는 격차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B사죽이 한 380개 정도 갔을 때 그 콘지하우스라는 곳은 약 한 100개 정도로 약간 떨어졌었고요. 네. 그 맛깔참죽은 약 한 2, 30개 정도 이렇게 되고 네. 있었죠. 그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되지 않나요? 왜 다는 다 알잖아요. 그 브랜드에 대해서. 그 B사. 예. 예. 너무 근데- 이게 너무 네. 공중파라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 실무자들은 이 죽에 대한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죽 이야기 그 스토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거는 다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파생되고 이런 부분들. 그 전반적으로 죽 산업을 한 뭐 시장 크기나 그다음에 그 비사를 뭐 비사와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죽이야기랑 같이 저희가 또 이런 게 디테일한 게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경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서로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혹시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저는 참 세상에서 너무 행복한 남자인 게요. 네. 정말 멋진 경쟁자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식업 중에 비사가 네. 외식업계 중에 지금 제일 크잖아요. 실명으로 예. 해달랍니다. 예. 본죽이 매출이 네, 제일 네. 높아요. 네, 지금 네. 막혔다가 개사이다예요. 뻥 개사이다 지금. 네. 갑자기 빵 본죽 뚫렸어. 나쁜 얘기 할 거 아닌데 왜 본죽을 자꾸 그 숨기세요? 본죽이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중에 매출 1위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경쟁자를 갖고 있어서 제가 나태한 마음이나 좀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없게끔 그쪽에서. 근데 경쟁자라고 하기에는 한 번도 그 넘어서 본 적이 없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뭐 어떤 거를 기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매출로 가맹점 수로 하면 당연히 저희가 진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예. 그 외적인 것은 다 저희가 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이기 그 때문에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 던진 겁니다. 그 우수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직원들의 이직률 같은 거는 절대적으로 네. 저희가 적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결코 저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가맹점과의 분쟁은 저희가 네. 15년 동안 한 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가맹점들의 충성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경쟁사의 대표가 홍수가 져갖고 물에 떠내려 간다면 가맹점들이 몇 명의 사람이 와서 건질까? 저는 제가 만약에 물에 떠내려 간다면 우리 주기하기 가맹점들이 몇 명이 올까? 이런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이명수 대표님이 종종 네.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는데 가장 많이 보내주는 카톡 중에 하나가 예. 가맹점주들이 선물을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카톡 선물이요? 아니 카톡이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이명수 선물, 대표한테 또는 예. 그 회사 직원들한테
뭘 막 먹을 거 선물 세트 이런 걸 아, 보내주면 예. 그 자랑하려고 저한테 네. 카톡을 툭툭 보내요. 한 아니, 번도 뭐 저는- 같이 먹자는 얘기는 안 예. 하면서 아니 저 이경희 소장님께서 주기하게 컬럼을 보내주셨어요. 그 제가 예전- 한번 예, 썼었죠. 그 네. 내용 중에서 예. 지금 웬만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주님들과 대화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저희는 뭐 예. 그룹 카톡도 있고 밴드도 있고요. 예. 그리고 가맹점들하고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저는 3번을 만나요. 네. 첫 번째는 계약할 때 본사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 때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세 번째는 무조건 오픈 날 제가 나가거든요. 가맹점들이 제 전화번호를 다 알죠. 그래서 직원들은 되게 싫어해요. 가맹점들이 직원 거쳐서 와야 되는데 바로 저한테 다이렉트로 오니까. 근데 그래서 분쟁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10년 전에 한 사람이 다시 하겠다고 오기도 하고 아. 이번 달에 저희가 6월 달에 가맹 계약을 9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대부분 옛날 가맹점주들이 소개를 해준다든가 좋게 네. 얘기를 해주고 네. 지금 아마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거 교만하면 안 되는데 9개 이렇게 계약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저희 같이 15년 넘는 예. 브랜드가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은 그 아니거든요. 9개가 한 달 동안 6월 달 한 달 6월 동안. 활동. 예, 예. 아, 예. 그래서 그래서 복고 열풍이 부나 봐요. 그게 아니고 가맹점들이 네. 가맹점주들이 좋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근데 여기 아까 얘기해 준 3번 만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거의 브랜드 대표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여전히. 근데 두 번, 세 번째 그 항목, 특히나 세 번째 오픈 날 가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특히나 지방 출점하는데 저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사실 예. 가맹점이 지금 400개가 넘는데 예. 대표이사가 오픈 때 찾아가고 3번을 만나고 이런 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가맹점주들하고 많이 멀어지는 그렇죠. 게 일반적인데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땐 뭐 대표가 3번 만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야. 대통령도 아닌데 이러는데 이제 실무자들이 대표님들의 행적을 다 아시잖아요. 사실 만나 뵙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점주님들 그렇게 3번이나. 그래서 놀랍습니다. 예. 지난주인가 저희 그 화성 쪽에 있던 매장이 예전에 했던 매장이 네. 저희 UK 이야기 오픈했다고 오셨더라고요. 예. 부부가. 네네. 그런 것도 좋고요. 그 네. 중에 이제 정말 잘난 체라면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육팀에서 폐점한 가맹점들의 리스트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왜 관리하시는 거죠? 왜냐면 주기하게 가맹했던 사람이 저는 가장 중요한 VIP 고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폐점한. 네, 왜냐면 뭐 장사가 잘 돼서 폐점했든 안 돼서 했든 어떤 상황에 의해서 했든 그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주기하기를 했었는데 거기 정말 거지 같아 브랜드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관리를 하고 퇴사한 직원들 관리하는 저희가 교육팀에서 그걸 별도로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그 폐점한 가맹점주들의 네. 그런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까지 네. 저희가 가능하면 기억했다가 문자 같은 거 주고 이런 것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제품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전반적으로 그 기업 운영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엿보게 됐어요. 이제 일단 제품으로 좀 좁혀서 얘기했을 때 차별성이나 주기하기가 뭐 경쟁사랑 비교할 거 없이 되게 오래되고 오랫동안 계속 지속 가능하게 운영해온 브랜드인데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품 측면에서 보셨을 때요. 제가 볼 때는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를 쭉 보면요, 굉장히 네. 부침이 심하다고 생각해요. 확 인기가 끌었다가 확 사그러들고 또 이렇게 다가 맞습니다. 올라갔다 예.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프랜차이즈를 장수화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신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상품이요. 왜냐면 이 신상품을 내므로 인해서 그 신상품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갖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고객 관리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제가 주기하기 1호점부터 보면 카페테리아 주기하기라고 제가 숄더네임을 카페테리아 주기하기라고 네네.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젊은 분위기로 그리고 약간 죽에서 벗어난 좀 더 기능적이고 좀 세분화된 그런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죽 외 쪽으로 비빔밥이라든가 최근에 뭐 이런 볶음밥, 덮밥 네. 이런 것까지 하고요. 있어서 네. 계속 시장을 확대시켰어요. 왜냐면 2003년도에 주기하기 처음 시작할 때 죽 시장이 약 한 600억 시장이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인가요? 지금은 한 뭐 2,500억, 3,000억 시장이 된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예. 네. 이런 질문 여쭤봐도 되겠는데 혹시 지금 새로운 브랜드가 죽 브랜드로 치고 들어갈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많이 나오죠. 지금 많이 네, 나오고 많이 있어요. 나왔었는데 예.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면 워낙 그 본죽과 주기하기에 그
아성. 그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요. 예. 거의 80% 이상을 두 브랜드가 갖고 있어서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죽이 아닌 다른 프랜차이즈를 했으면 회사 규모는 훨씬 커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죽 시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죽을 드시는 고객들은 아주 소수의 부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네네. 시장이 되게 열악해요. 그리고 구매 패턴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막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드시고 일주일에도 2번, 3번 드시지만 죽은 한 번 드시면 몇 주가 지나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네. 그런 열악한 시장에서 여기까지 견뎌온 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경쟁사가 너무 우수하고 훌륭했어요. 예. 지고 싶지 않아서 오다 보니까 시장이 확대가 됐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프랜차이즈를 하실 때 시장 규모가 좀 큰 시장에 뛰어드는 게 네. 물론 그만큼 경쟁도 심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 네네. 설명을 네네. 하면요. 저는 이제 컨설턴트로서 시장을 계속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네. 죽이 처음 등장해서 막 붐을 타기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창업자들한테 업종 추천 같은 걸 많이 하니까 브랜드 조사를 했을 때 거의 100여 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100여 개 정도의 브랜드가 지금 거의 다 없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본죽, 죽이야기, 맛갈 참죽 뭐 이렇게 네. 이제 3개 브랜드 정도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특히 이제 앞에 있는 두 브랜드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죽 시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진짜 말한 것처럼.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 죽 전문점의 숫자와 프랜차이즈화된 가맹점의 죽 전문점 숫자를 봤더니 전체 그 우리나라에 있는 총 죽 전문점 숫자 중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훌쩍 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죽 시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이게 아주 세분화된 업종인데 그 어떤 우수한 기업이 네. 그 시장을 완전히 그 독점점. 독과점까지는 네. 아니지만 네.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로 끌어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금 프랜차이즈가 다 브랜드화 되면서 굉장히 이제 브랜드가 많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네. 사실 경영이라고 하는 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처음에 딱 만들어 놓은 굉장히 그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행착오들을 다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네. 달력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세분화된 시장에 들어간 기업들이 너무 브랜드를 엎었다 접었다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주기하기처럼 좀 잘 키워 나가서 예. 네, 하나의 그 정말 경쟁력 있는 딱 예. 강력한 브랜드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가맹점주들의 성공률이나 네, 이런 거 얼마나 그렇죠. 도움이 많이 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이건 제가 그냥 뭐 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네네. 사업하는 입장에서 생각한 건 2010년까지는 그 죽 전문점의 형태였다라면 2010년서부터 2011년부터 지금까지는 약간 카페 형태의 죽 전문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저희도 그렇게 많이 네. 했고 본죽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죽 시장은 저는 기능성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능성 죽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얼마만큼 이 죽에다가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를 위한 죽, 암 환자를 위한 네. 죽 이런 식인데 올해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기능성 죽을 당뇨 환자를 위한 죽, 암 환자를 위한 죽, 뭐 여성들의 그 항노화 이런 죽, 그다음에 두뇌 활력죽 애들 이런 거 했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변형해서 요번에는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만든 게 구복죽이라 그래서 네. 복죽이라 그래서 복죽 시리에서 3복죽, 5복죽, 8복죽, 9복죽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단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기능성화 시키는데 앞으로는 뭐 그 유동식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그 병원 같은 데 가면 그 장기 이렇게 호수 꽂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드시는 그런 유동식도 지금 계속 네. MOU 체결해서 개발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메뉴들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메뉴가 어떤 메뉴인가요? 지금 저희가 경쟁사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는 저기 전복죽이고요. 예. 왜냐면 저희는 전복이 좀 비싸도 100% 국산 그 완도죽을 쓰고 있고요. 경쟁사는 수입산을 쓰다 보니까 예. 소비자들이 그걸 알아서 그런지 그 색깔이 전복죽 좀 다르잖아요. 예, 색깔도 많이 틀리죠. 예. 예. 그래서 전복죽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유식에서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유식은
완전히 저희가 거의 점유를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쪽에서는 이제 그 베베쿡이라는 곳과 짱죽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한 월 매출이 한 7억 정도 올라가요. 예. 네, 그 온라인으로요. 굉장히 많이 팔죠.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뭐 저희가 압도적으로 거의 90% 이상 이유식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이제 이유식 같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젊은 엄마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주기하기 이유식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예. 예, 많이 엄마들이 하고 있죠. 예. 경쟁사들은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채널 유통 채널에 원래 저희한테 먼저 왔어요. 아, 왜냐면 저희 경쟁사 우리 죽 쪽에서는 저희만 죽 직접 자가 공장을 갖고 있었고 네. 경쟁사들은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 제일 먼저 왔었는데 제가 그거를 반대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뭐 많은 왜냐면 지금 CU에 경쟁사가 납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CU 아닌 다른 편의점에서 저희한테 오는데 그건 제가 사업하면서 아무리 떼돈을 벌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건물에 편의점이 있는데 바로 옆에 우리 죽이야기가 있다면 예. 죽이야기 죽은 평균 객단가가 9,000원인데 옆에서 2,500원짜리 3,000원짜리 죽을 판다면 네. 그건 제가 가맹점들한테 가맹비를 받고 또 아. 로열티를 받아가면서까지 그 일은 제가 하면 안 된다고 예, 생각해요. 보통은 근데 고객층이 다르다는 어떤 논리나 그런 걸로 설득을 하잖아요. 그거는 가맹점 입장에서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객층은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가맹점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그 사람들의 그런 재산을 투자해서 인생을 바쳐서 하는 사업에 제가 기분을 언짢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어요. 뭐 거의 상품까지밖에 못 갈 정도로 브런칭이 열띠게 왔습니다. 앞에 서두에 너무 그 고향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얘기 많은데 여기 또 멀리 오신 게스트분들 많이 계셔서 마이크를 해서 질의응답을 좀 더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그 컨설팅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해본 건데 순간 어떤가라고 기존에 개인이 죽을 오픈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프랜차이즈로 내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지금 주기하기로 바꾸는 건 어떨지.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서 개척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얻고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궁금해요. 근데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교수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기존에 이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뭐 브랜드력이라든지 어쨌든 네. 시장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프랜차이즈 이제 주기하기 가맹점으로 편입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기존에 동종 업종 하던 사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타입이 있고 동종 업종은 왜냐하면 그 본사가 정한 레시피라든지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규제하는 타입이 있는데 지금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어떤 사실 지금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맹점주들을 면접을 보고 주기하기에 가맹점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브랜드의 경쟁력은 결국은 가맹점주의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점포 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할 경우에 로열티를 낸다, 가맹비를 낸다, 그다음 본사에서 지시와 이런 그 코치를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프랜차이즈로 바꾸면 운영이 일단 편리하겠죠. 그리고 매출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분이 안 되면은 저희가 한다고 와도 안 드려요. 그래서 벌써 상담해 보면 알고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그 개인 죽집 하던 분이 저희 주기하기로 바꿨고요. 제주도에도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근데 그런 분은 저희 그 담당자가 몇 번씩 만나서 이분은 프랜차이즈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로열티를 줘야 돼? 왜 가맹비를 또 내야 돼? 본사의 물건을 왜 다 받아 써야지만 돼? 본사의 정책을 왜 다 따라야만 하지? 본사의 직원들이 와서 왜 냉장고를 열어봐야 돼? 뭐 이런 거부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담에서 벌써
그렇게 안 하는 경우, 계약을 안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바꾸게 되면 그분들이 가장 그 원하는 것이 브랜드의 유인 효과라든지 후광 효과를 많이 이제 노리고 감행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개인 점포가 주계약으로 바뀌고 나서 브랜드 프리미엄이 발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아마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제가 부산 네, 사례는 어땠어요? 예. 부산에 병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너 개인 죽집 안 되겠다, 브랜드가 들어오는 게 좋겠다,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에서 볼 때요. 그래서 바꿨던 사례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원래 저희한테 주기약이 문의가 왔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그 제주 노영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장을 줄 수가 없어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죽집을 차렸었거든요. 오랫동안 알던 분인데 당연히 뭐 주기하기로 매출을 간판을 바꾸니까 일단 매출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꽤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팔았다면 한 60 정도 이렇게 상승했다고. 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신제품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모든 프랜차이즈나 그 자영업을 하신 분들도 계속 신제품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은 아니지만 저도 조그만 거를 하고 있긴 한데, 신제품을 만들어도 사실 옆에서 또 카피하거나 아니면은 그 신제품에 다른 재료가 섞여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게 자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려운 짐인가요? 저희는 좀 어려움이 틀린 것 같아요. 아직 그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상품을 만들어내도 그걸 그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홍보 광고할 수 있는 자금력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일단 그 신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기준은 본사도 아이디어를 내고요. 가맹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갖고 가맹점주들 중에 채택되면 저희가 그 상품을 드리거나 뭔가 특혜를 드리고요. 그 상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전 가맹점에 다시 뿌려가지고 반응을 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추려갖고 본사께 좋은지 가맹점에서 추천한 게 좋은지를 추려갖고 1년에 한 번씩 출시를 해갖고 저희가 공청회라는 걸 해요. 6월달, 5월달, 6월달에요. 전 가맹점들 모아놓고 그때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너무 죽은 인류 역사에서 보면 어떤 음식이든 물만 많이 넣고 끓이면 다 죽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만들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가맹점들한테 들어오는 그 죽이 종류가 너무너무 막 한 달에도 막 몇십 개씩 들어와요. 막 이런 죽 만들면 어떠냐, 저런 죽 만드느냐, 막 쉽게. 그래서 요번 공청회 때도 제가 막 화를 냈는데, 잣죽 하루에 아니 한 달에 3-4개 팔면서 이거 빼버린다 그러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맹점들이. 그 잣죽 사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몇 개 팔아요? 3개 판대요. 그러면서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자꾸 죽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죽이 나오면 전 가맹점들한테 다시 보내서 이거 어떻게 했냐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거기서 설문해 갖고 많이 나온 게 있으면 만들어 갖고 다시 가맹점에 뿌리고 거기서 반응 보고 최종 취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템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그 신생 기업하고 이 주기하기는 사실 이제 지금 성숙기에 도달해 있는 브랜드로서 브랜드 혁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사례인데, 브랜드 혁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신상품의 히트, 새로운 상품을 통한 뭐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또 많이 그죠? 지속 가능 경영 차원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옆에서 앉아 계시면서 질문도 하나 못하신 김보람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 기회를 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씹고 있는 거 씹으셔야 되죠? 예, 좀 씹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질문 하시겠어요? 네, 브런치를 먹으면서 예, 브랜드 자연스럽게. 론칭에 대해서 얘기하는 브런칭인데, 사실 저희 이제 게스트분들께서도 거의 지금 브런치를 드시지 못하고 계신 예. 상황이네요. 저도 과일 조금 한두 개 드시더라고요. 사실 죽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요즘에 보니까 되게 젊은 브랜드들에서 또는 스타트업에서 죽 같은 것들을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많이 납품을 하더라고요. 간편하게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죽이라는 음식을 되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던데 그 젊은 이제 죽을 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가치를 또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대표님께서 어떤 뭐 응원의 말씀이나 한번 또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자들이 그럼 생기는 건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경쟁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뭐 원두커피를 로스팅하면서 경쟁사들을 보면은 이분들 되게 잘하는 점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런 이제 편인데 또 이제 대표님께서는 본죽이라는 되게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지지 않고 더 이제 멋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노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이제 좀 놀라운 생각이었어요. 저희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걸 되게 그런 느낌의 문장으로 명료하게 표현하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씀해주신 게 되게 감동적이라 가지고 아까 또 이제 어떤 새로운 뭐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시장의 규모가 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감히 이런 좀 당돌한 네, 말씀을 드렸네요. 저희나 본죽이나 죽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는 웰비잉 트렌드에 편승해가지고 사실은 쉽게 사업들이 그 빨리 성장이 됐어요. 정말 둘 다 운이 좋은 사례였죠. 그래서 이제 그 오프라인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죽을 갖고 뛰어들어갖고 성공하기는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 같은 죽이야기나 본죽 같은 경쟁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은 뛰어들기가 어렵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지금 신생으로 한다라면 아까 얘기했던 베베쿡이나 짱죽이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린이들 그 이유식이나 유아식, 청소년식 이런 것들만 특화를 시켜갖고 온라인으로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모델처럼 아마 어떤 특화된 시장을 이렇게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런 온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네. 마지막 질문 아쉽지만 하나 있나요? 잠깐만요. 예. 질문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은영이고요. 오늘 제가 발음이 좀 새는 관계로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가맹이 많이 생기고 하면 결국에는 물류가 항상 점주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그게 제일 큰 문제로 떠오르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야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구입했을 때 더 싼 게 있는 거고 본사에서 물류가 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점주분들하고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셔서 이렇게 유대 관계가 계속 성립이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장을 제가 만들어 갖고 와서요. 그런 그 일반적인 공산품들 같은 것들 남들도 다 어디서 뭐 광산시장이든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들 뭐 이래서 쇼핑백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조미료 같은 것들 뭐 이런 뭐 래프킨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나무젓갈이라든가 일용 수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경쟁 업체 그리고 시장을 봐가지고 거의 마진을 거의 안 붙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할 수 있는 중육수라든가 죽이야기에서 판매하는 소스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만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마진을 좀 많이 붙이는 편이고요. 평균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은 25% 정도의 마진을 붙여요. 그래서 만약 원가가 1,000원이라면 25%니까 약 한 250원 정도를 업을 시키죠. 그래서 그건 딴 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가맹점들은 그걸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가맹점 수에 대한 숫자가 그 결국은 물류 장악력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죽이야기에서 야채를 못 잡았었어요. 왜냐면 야채를 갖다가 저희가 보내주다 보니까 뭐 저희는 야채 제일 많이 쓰는 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감자, 양파, 당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4가지를 못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장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가맹점주들이 직접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그거를 손질해 갖고 해놓는 것보다 저희한테 받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야채 블록이라 그래가지고 그 야채를 다 그 산소
진공 포장해서 다 손질까지 해갖고 보내니까 슈퍼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싸니까 하는데 그게 매장이 400개가 되기 전에는 쳐다도 꿈도 못 꿨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매장 수가 많아지니까 거의 물류를 거의 99% 정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2003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중육수를 빼놓고는 못 잡았다가 2005년 6년도부터 저희가 쌀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용 쌀을 갖다가 맵쌀과 찹쌀을 섞는 비율 같은 거 섞고 뭐 이런 식으로 해다가 2009년 정도에 왔을 때 저희가 물류가 비로소 50%가 넘어가더라고요. 하나씩 지금 더 넘어와서 지금 거의 99%를 거의 다 물류를 가맹점에 들어가는 게 잡아지는 사례입니다. 네. 참 차근차근히 잘 이렇게 가는 브랜드 같다는 인상을 계속 듣게 되고요. 브랜드의 이제 좀 미래 주기하기를 포함해서 지금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브랜드 론칭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 관점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장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세대, 3세대까지 넘어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늘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항상 저는 이제 그 아까도 얘기 중간에 드렸듯이 미래가 어떻게 시장이 열릴까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상이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즘 뭐 엄청 가뭄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그 직접 저희가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그 사할린 쪽에 가서 배추 농사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양평에서 호박 농사도 짓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그 기상 이변이라든가 환경을 가지고 주기하게 접목하는 사업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양평에다가 자연 치유 센터 같은 걸 건립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학적인 것과 음식을 아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은 지금 저희가 10년째인데 큰 돈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막 해달라는 나라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 가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고민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중국과 동남아 쪽에다가 역점을 두는데요. 동남아도 이제 중국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이 인구가 좀 많고 시장이 큰 데만 가고요. 네. 지금 무슨 뭐 대만이라든가 무슨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해달라고 많이 와요.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근데 그는 해외는 섣불리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나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본사에 대한 핵심 인력에 대한 그 에너지가 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의욕만 갖고 해외는 나갈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새로운 브랜드 되게 야심차게 준비하신 거 간략하게 홍보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에서 이 브랜드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근데 두 네. 가지를 성공했다면 옛날에 삼삼국밥이라고 모든 메뉴를 3,300원에 팔았었어요. 뭐 국밥 종류라든가 탕류라든가 찌개류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근데 그건 굉장히 성공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육회 달인이라고 해서 육회집이 1년 조금 넘게 만에 160개를 넘게 오픈했었거든요. 네. 168개인가. 그래서 네. 그때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이 200만 원이 넘었어요. 일평균이. 그래서 아주 성공했는데 그때 이제 그 광우병이 너무 네. 심하게 와서 거기다가 그걸 극복하려고 잘못해갖고 거기다가 참치를 결합시켰어요. 그래갖고 브랜드를 생달인이라고 육회달인을 생달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체성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생달인 했더니 육회 했더니 육회만 보고 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그 애들 시킨 게 결합시킨 게 좀 실패를 해서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더 가능하면 적게 하고 직영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바꿔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주기하기는 매장당 매출이 좀 적기 때문에 직영 사업하기는 구조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브랜드 중에 괜찮은 매출이 높았던 게 뭔가를 뽑았던 것이 이제 삼겹살하고 육회였거든요. 그래서 육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픈하고 계속 한 3,400씩 팔고 있어요. 매출이. 그래서 지금 하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 7월 중순쯤까지는 이제 좀 더 시스템을 정비하고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회 달인을 168개 정도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네. 이번에 이제 육회 이야기로 네. 예, 통합시켰고 이제 변형시켰고 계속 이야기 시리즈로 나오겠네요. 꼭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안 가졌는데 네. 네. 사람들이 그 주기하기에 대한 그 고정 그 인식이 너무 커요. 특히 아까 얘기 드렸듯이 주기하기를 어떤 상황에서 간둔 분들이 저희한테 좀 다른 브랜드 뭐
개발하는 거 없냐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닥터박스요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지금은 필룡이 닭갈비 이야기로 바꿨는데 옛날에는 그냥 닭갈비 필룡이 닭갈비였거든요. 그랬더니 가맹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육회 이야기로 이름을 바꿨더니 쥐기야기 했던 분들이 나도 그거 하겠다 막 그래서 예. 이번에 의왕시에 나가는 거하고 동탄에 나가는 건 다 쥐기야기 했던 분들인데 예, 너무 좋다고 하고 있고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네. 끝으로 그 이런 많은 일들, 많은 시도들, 열정도 많으시고 아이디어도 많으신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 가능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특별한 조직 관리의 비법이 있으신 건가요? 전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시간은 얼마든지 자기가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가 요즘은 이제 영화 찍느냐고 시간이 많이 뺏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화 그렇게 곁길로 세 가지고 사업은 등한시에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한 15년 동안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직원들을 거의 임명사 아비타화 시켜놔가지고요. 엊그저께도 아바타. 예. 저희 직원이 한 명이 한 달 전에 들어왔다가 이제 어저께 퇴사를 했어요. 근데 적응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한 6개월만 적응하면 나가래도 안 나가거든요. 근데 6개월 전에는 무슨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이야, 군대야 이럴 정도로 제가 막 뭐 바지를 입을 때 왼발부터 바지를 입으면 직원들도 다 똑같이 왼발도 입고 어느 순간 얘기하는 걸 보면 직원들이 제 쓰는 말투까지 똑같이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좀 잘 알아서 해주고 있어서 그들한테 제가 계속 월급은 많이 못 줬어도 저에 대한 좋은 건전한 사고 이념을 심어주려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통합이 됐고요. 네. 특히 가맹점주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에 대한 이념과 철학을 쫓아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웃긴 얘기인데 이번 대통령 선거하면서 대표이사님 누구 찍을 거예요? 저희 대표이사님 찍는 사람 찍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 정도로 예. 제가 막 그런 굉장히 네. 이 세뇌시키는 거 이런 거 네. 되게 좋아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저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듣다 보니까 한 1시간 20분, 10분, 15분 넘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더 듣고 싶지만 다음에 이 팟캐스트가 좀 더 커졌을 때 한번 그 UK 이야기로 다시 한번 재탕으로 초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02FC 포럼 프랜차이즈 종사자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희가 뭐 이렇게 대표님 오실 때 뭐 검합이나 뭐 여기가 또 큰 방송은 아니지만 그나마 저희가 대표님들 모실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유망한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다 있고 대표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고 또 리더십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직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끝으로 저희 회원들에게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회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갔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60억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럭저럭 살아가도 인생은 금방 가고 정말 다부지게 살아가도 인생은 가잖아요. 저는 같이 다부지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더 다부지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나 혼자 사업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가맹점들이 따라와주고 직원들이 따라와 주냐가 결국 사업의 그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나도 움직여야 되고 가맹점도 움직이고 직원도 움직이려면 정말 다 잡아서 정말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프랜차이즈 사업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속한 회사를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나의 자본, 나의 노동력이 아닌 가맹점들의 자본과 노동을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가맹점들의 성공과 실패,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 삶만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맹점들의 삶까지 같이 산다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주면 멋진 브랜드가 나오고 그 멋진 브랜드가 나오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그런 헤게모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남아있는 비즈니스 영토를 프랜차이즈로 꼭 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회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사진 하나만 같이 찍고요. 나 너무 오래